Checkers Gterp 레벨 2 독해 비비안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Gterp 독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거죠. Gterp에서 독해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경향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정답만 골라야 하는 것인지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Gterp 독해 출제 경향입니다. 자, 4개 파트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Part 1, Part 2, Part 3, Part 4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독해 지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파트에서 한 지문씩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무엇이 나올지가 주제가 딱 고정이 되어 있고, 글의 순서, 흐름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만 가면 파트 1은 이거 나오겠지, 글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이렇게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알고 푸는 것과 모르는 푸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Part 1입니다. 첫 번째 독해 지문에 나오는 우리의 주제는 인물의 일대기입니다. 그래서 한 인물,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올 건데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영화 감독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요, 전부 이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거는 누군가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이뤄냈는가, 이 사람의 업적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Vivian Steve은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를 좀 하시면서 Part 1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그래서 뭘 이뤄냈지? 어떤 걸 했지? 이런 업적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내야 하는 거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인물의 일대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이제 서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요, 여러분. 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초반부에는 이제 제목이랑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 인물의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인물의 소개. 근데 여러분 첫 단락에서 이 인물의 소개에 뭐가 나오냐면 왜 유명한지, 무엇으로 유명한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메시라고 할게요. 자, 메시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첫 문장에 딱 얘기해 주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게 바로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하는 정답이에요. 이 인물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이런 게 바로 Part 1에서 1번에서 물어보게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나와요. 이 사람은 어릴 때는 이러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이러다가요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요. 뭐 상도 받고요. 무슨 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는 어떠한 뭐 자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이유로 이제 드디어 뭐 사망했습니다. 이런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가 흘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독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쭉쭉쭉 나올 건데, 1번의 질문은 제일 처음에서, 2번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질문은 그 다음, 이렇게 여러분 독해 지문에 쓰이는 순서와 질문에서 물어보는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왜 유명한지,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한지 소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유년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마지막엔 최근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 순서대로 그대로 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Part 2로 한번 가볼게요. 자, Part 2 같은 경우에는 잡지 또는 인터넷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Vivian Steve을 한번 드리자면 연구 결과에 주목하라라고 적혀있죠. 자, 이 잡지와 인터넷 기사는 주로 연구나 실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요,
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무언가를 밝혀냈다. 어떤 실험이 있었는데 이 실험이 이거를 밝혀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탈모에 관한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이 탈모에 좋다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딱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art 2에서는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할 파트가 바로 연구가 무엇을 밝혀냈는지, 그래서 뭐가 효과적인 건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결과적인 측면을 꼭 유의하셔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도 정형화된 흐름에 따라서 지문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 연구 결과가 딱 나옵니다. 연구에서 이런 게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져 하면서 딱 제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주로 제목에 이미 적혀 있고 이것이 바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왜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이 연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연구가 밝혀낸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걸 또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지, 이런 형태로 이제 지문이 흘러가고, 마찬가지로 요거 물어봤으면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요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GTALF는요, 여러분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되게 한 문제 나오고 이러면 좀 어이없잖아요. 그런데 되게 감사한 것은 한 문단당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으로 출제가 되고 각각 하나씩은 적어도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Part 2였고 이제 Part 3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Part 3는 지식백과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에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표제어의 특징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selfie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뭐 사전에 등재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한 가지 소재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가르쳐주고 이런 정보 제공을 하는 백과사전식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설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 딱 정해져 있는 흐름대로 글이 흘러갑니다. 1번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selfie란 무엇인가, selfie는 어떠어떠한 것입니다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번 문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에서 무조건 정의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마찬가지 순서대로 전부 다 하나씩은 적어도 물어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Part 4. 바로 business letter, 비즈니스 편지인데요. 여기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글쓴이의 요구사항. 이 편지를 왜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당신의 회사를 되게 애용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어떤 물건을 샀는데 환불 좀 해주세요. 그럼 결국 이 편지를 쓴 이유는 환불이죠. 이런 게 바로 비즈니스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홍보라든지 업무에 대한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레터, 편지 형태라고 나오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제일 위에는 편지를 쓴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이게 바로 또 똑같이 1번 문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자가 편지를 왜 썼는가? 비비안이 이 사람한테 편지를 왜 썼지? 이런 게 바로 1번.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요청사항, 혹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걸 기대하는지, 답변.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합니다. 왜 내가 예를 들어서 환불이라고 하면 왜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는지 이런 세부적인 설명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고마워, 또 우리가 보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 이 흐름대로 나온다는 건 항상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처음에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겠지 뭐 하고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짜야 할까? 사실은 여러분, G텔프 독해 지문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우리 G텔프 지문이 되게 길거든요.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좌절스럽겠죠. 아휴, 어느 세월에 저걸 또 다 읽고 앉아있나. 난 독해 잘 못하는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은 굉장히 다행인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Part 1부터 Part 4까지 어떤 이야기가 주로 딱 나올 건지 파트별로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 파트별로 어떤 순서로 지문이 흘러가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면서 꼭 아셔야 할 것은 전부 다 읽지 않아도 정답은 충분히 골라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랑 똑같은 건데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단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글의 순서와 질문 1번부터 예를 들어서 5번까지라고 하면 이 질문의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한 단락당 한 문제씩은 출제가 돼요. 그러면 1번은 첫 번째 문단에서 2번은 두 번째 문단에서 3번은 세 번째 문단에서 4번은 네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가시면 만약에 1번에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1번 문단은 안 읽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2번에서 문제를 하나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 끝내면 돼요. 안 읽어보고 이제 바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굉장히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여러분 문제로 들어가면 이 지문이 전부 다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G텔프를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질문부터 읽고 지문으로 돌아가는 왔다 갔다의 훈련이 G텔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지문은 보통 한 5개 또는 7개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상당히 길죠. 근데 각 단락에서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니까 그래도 에휴 뭐 5개, 7개 단락인데 그중에서 하나 물어보고 이러면 좀 되게 허무할 텐데 그런 유형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비율로 이제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아까 제가 1번 문제로 이런 게 나옵니다 라고 했던 게 이제 약 4%예요. 그래서 주제, 목적 문제는 각 파트별로 1번 문제에 항상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세부사항 문제 40%. 그리고 일치불일치, 언급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not true 문제가 8%. 여기까지 이제 또 세부사항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인 추론 문제가 19%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어휘 문제가 약 2문제 정도 한 파트별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 비율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경향을 보면 이 5가지 문제 유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세부사항 문제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걸 우리는 앞에서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제가 제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문을 다 읽어야 한다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셔야 한다.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딱 순서를 적어드릴게요. 깔끔하게. 자, 질문을 먼저 읽습니다. 질문에서 키워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2번 지문에 들어가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만 읽고 바로 3번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요 과정을 그냥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게 G텔프 독해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문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없이 문제가 묻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에 적혀 있는 한두 문장만 읽고도 정답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얼마나 여러분 안심이 됩니까? 다 읽지 않아도 된다니. 빠르게 풀어낼 수 있고 우리도 수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스텝을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스텝 1.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지문부터 읽는 게 아니다. 뭐부터 읽자? 문제 먼저 읽자. 문제를 읽고 아, 이거 주제 물어보는 거구나. 아, 이거 세부사항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파악하신 다음에 그 질문에 적혀있는 의문사 what
what인지, when인지, where인지, how인지 이런 기타 등등의 질문을 물어보는 의문사를 파악하시고 그 지문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키워드에다가 밑줄을 쫙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이제 본문에서 키워드를 찾아야죠. 방금 밑줄 친 부분이 독해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스캐닝을 통해서 읽어내신 다음에 이제 정답의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키워드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paraphrasing이라고 하는 것은 말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로 바꿔져 있다던가 아니면 문장의 구조만 살짝 바꾼다던가 이런 말 바꾸기를 통해서 적혀 있는 문장이 바로 정답의 단서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미련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단계 다시 또 더 편안하게 말할게요. 질문을 읽고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의문사와 키워드에 밑줄을 친다. 그 키워드를 독해 지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서 빠르게 찾아낸다. 그리고 그 부분만 읽고 정답을 고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단계를 계속 무한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요거에서 보시면 지금 이런 글이 막 있어요. Study demonstrates men have a higher rate of severe chronic disease than women 뭐 이렇게 글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우선은 제목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항상 우리는 알고 계신 다음에 질문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What did the study find out?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이 연구가 알아냈는가잖아요. 그럼 이거 결국 뭐죠? 연구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까 연구 결과는 우리가 Part 2에서 나오게 되는 지문의 유형이고 얘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문의 제목만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빠르게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 적혀 있는 말을 봐야 해요. Study, 연구 결과가 demonstrate, 입증했다. 무엇을? men, 남성이 have, 가지고 있다고. 무엇을? higher rate, 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뭐에 대한? severe, 극심한 chronic disease, 만성 질병을. 누구보다? 여성보다. 아, 그러면 남성이 여성보다 만성 질병을 더 많이 앓는다. 이게 밝혀낸 전부구나. 벌써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빨리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답을 바로 고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답이 뭐겠어요? 자, A번 보세요. Men tend to die younger than women. 남성들이 women, 여성들보다 더 어릴 때 죽는 경향이 있다.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B번 Healthcare costs, 여기만 보고 우린 바로 제껴야죠. 건강을 관리하는 비용이 비용 얘기 아니었죠? 넘기세요. 뭐 끝까지 읽어요. C번 보세요. Men, 남성이 suffer from, 겪습니다. 무엇을요? Serious illness, 심각한 질병을요. 누구보다요? 여성보다요. 방금 전에 지금 severe chronic disease를 극심한 심각한 만성 disease, 질병을 여기서는 serious, 심각한 질병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했구나. 여러분 정답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C번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D번 볼까요? 여성들이 더 강력한 immune system,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 면역 체계 여러분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답을 C번으로 고르는 거죠. 다 읽지 않고도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충분히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필수 스킬, 어떤 스킬이 우리가 GTELF를 공부함에 있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GTELF 독해의 특징은 지문이 상당히 길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조금 꼼꼼한 것까지 문제를 물어본다는 것이 좀 특징이긴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답의 단서가 뚜렷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기 위해서는 스캐닝과 paraphrasing이라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캐닝이 뭐냐? 그냥 빠르게 찾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속독이에요, 속독. 그래서 속독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다시 한번 키워드를 찾아서 그 문장이나 그 앞뒤 문장의 내용만 독해 지문으로 돌아가서 읽은 다음에 정답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고 빠르게
훑어보는 것을 그냥 스캐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빠르게 통해서 키워드가 아닌 부분은 넘기고 읽는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스캐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버리자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표제어가 뭔지, 주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밑줄을 꺼야 되죠. 이런 건 이제 저랑 같이 훈련을 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단서를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야죠. 독해 지문으로 가서 그 키워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패러프레이징이 된 건 아닌지 그 단서를 빠르게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에 관한 정보라면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성이라든지 혹은 남성이면 he, 여성이면 she라든지 이런 대명사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흐름에서 위치를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위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단락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1번이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제면 두 번째 단락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지문의 순서대로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 아 대충 요 위치에 이 단서가 있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왜 유명한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단락에 있겠구나 하고 그 부분에서 키워드를 찾는다. 그게 바로 위치를 예상하자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킬입니다. 바로 paraphrasing이에요. paraphrasing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말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기.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적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많이 쉬워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을 바꾸는 걸 우린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paraphrasing은 원래 문장에서 쓰인 표현을 다른 단어로 혹은 어구로 혹은 문장 구조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동의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파트에서. 그래서 GTELF에 출제가 되어지는 모든 문제와 답은 paraphrasing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키워드를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paraphrasing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올바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많이 익숙해져야 하고 앞으로의 연습을 통해서 차츰 편안해지실 파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paraphrasing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표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의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구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반의어를 사용해서 바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가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알고 있으신 분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Not it for 이라고 질문에 적혀 있었어요. Not it for 하면 뭐뭐로 유명한이거든요. 그러면 본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냐면 그대로 적혀 있기보다는 똑같은 뜻을 가진 best known for 이런 걸로 적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not it for 이라는 단어가 best known for 이랑 동의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라고 본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시를 볼까요? Culinary innovations 하면 음식의 혁신이에요. 그럼 이거는 질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하면 독해 지문에는 creative dishes, 창의적인 요리 이런 식으로 대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와 이 의미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볼까요? unpredictable, 예측이 불가능한이라고 만약에 질문에 적혀 있었다라고 하면 본문에는 not anticipated, 예상치 못한이라는 뜻으로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유의어라든지 대체적인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not을 쓰고 반이어를 써서 paraphrasing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paraphrasing의 종류를 한번 보자면요. 이번에는 아예 문장의 구조를 변경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분을 바꿔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태를 바꿔서 능동태였는데 수동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적혀있는 문장의 성분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socially determined meanings 이렇게 만약에 질문에 적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죠. 사회적으로 결정이 된 의미. 그럼 여러분 얘는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efined 정의가 된 뭐에서 socially constructed meanings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의미에 의해서 정의가 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의 성분을 바꿔서 의미만 통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많다. 또 볼까요? Several towns were submerged. 몇몇 마을들이요. submerged, 가라앉았다, 수몰되었다 라고 적혀 있었더라면 얘는 이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completely covered many towns. 완전히 뒤덮었다, 많은 마을을.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으면 여기서는 이제 능동태로 태를 바꿔버려서 paraphrasing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 이제 요약할 때도 있어요. 원래는 되게 길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짧게끔 딱 요약해서 말 바꿔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is much longer than it once was. 그것이 한때 그랬던 것보다 훨씬 길다라는 이 긴 문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길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의미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paraphrasing의 한 종류입니다. 또 in the years following her marriage 그녀의 결혼 이후 수년 뒤에 이 표현을 그냥 아주 간략하게 after her marriage 결혼 이후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G12에서의 독해 유형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글이 흘러가며 그리고 문제가 비율이 어느 정도로 출제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기 위해서 스캐닝이라는 것과 paraphrasing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G12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먼저 읽고 거기서 키워드를 파악한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서 그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서 그 부분만 읽고 정답을 고른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앞으로의 수업은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G12의 독해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저랑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업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죠. 여러분 바이바이.